자, 제목이 이렇네요. 마약 팬데믹처럼 확산. 팬데믹이면은 코로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양새처럼 좀 퍼지고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하고 빠르고 깊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굉장하게 심각한 문제 떠올랐죠. 이 마약 문제. 영상을 보시면요. 더욱더 이 심각성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는 게 정이지 뭐. 법대로 해주지 뭐. 제 3년을 꽂혀 있었어요. 잠시만요. 그게 여러분이야 많이 보통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마약 같은 게 무슨 너무 가까이 보니까 못 가가지고. 자, 그림만 봐도 분위기 좀 느낄 수 있죠. 우리요,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 청조국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팬데믹처럼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특히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배우 이성균 씨 관련된 마약 의혹인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 취재를 좀 해온, 그쪽 분야, 많은 취재를 해온 분의 목소리가 좀 담겨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성균 씨는 데뷔 후 20년 동안 별다른 구설이 없었던 굉장히 가정적인 이미지까지 보여줬거든요. 또 대중적인 노출도 높았던 배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도 여러 외국에서 성과를 비롯해서 또 촬영 중인 작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건 경찰도 이런 첩보를 통해 내사로 시작했을 만큼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사안이었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낌새를 더욱더 알아채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톱스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지명도랑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중적으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느끼는 대중들이 경각심을 갖는 동시에 또 다른 모방범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경각심과 함께 모방범죄. 워낙 유명한 인물이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요, 경각심으로 끝나야지 모방으로 가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 마약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 전직 마약 전담 검사를 하셨습니다. 배한진 변호사 지금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이성균 씨, 배우 이성균 씨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보니까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뜻은 지금까지 뭐 대마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마 이외에 다른 마약 투약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그 제보자 진술이 확보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어. 일단 기존에는 대마 얘기만 나왔는데 예. 오늘 어제 언론 보도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도 추가로 입건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뭐 이게 제보자 진술이 그게 뭐 무조건 맞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 조사 당일에 소변 모발 검사를 해보고 실제 조사를 해봐야 투약에 대한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뭔가 의심 가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과거에 이제 수사 경험에 좀 비춰 보실 때 이번 수사 사안과 관련된 피의자가 앞으로 계속 더 연예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좀 네, 보십니까? 당연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군가를 제보를 해서 선처를 받는 이른바 이제 공정 문화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거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 입에서 또 추가적인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당연히 휴대폰이 압수가 돼서 뭐 포렌식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또 마약 관련 대화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한 명이 늘어나면 그 피해자가 또 누굴 얘기하고 그다음 피해자가 그렇죠. 또 누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요. 사실 마약 수사는 제가 알기라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하게 진행돼서 나중에 최종 결과 나왔을 때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요. 이성균 씨 관련된 내용은
내사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추측컨대 이제 그 이성균 씨가 그 고소했던 영업실장을 상대로 공갈로 고소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마침 이성균 씨가 그 고소한 공갈 사건도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예.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사건도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예.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 공갈 삼무건 공갈 사건이 그렇게 이게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 중한 처벌을 염려하는 그 상대방 쪽에서 예. 의도적으로 흘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럼 중한 처벌을 원하는 상대방이라는 거는 제보자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보자라는 인물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도에 보면. 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도 또 깜짝 놀라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 대학가에 마약 광고, 액상 대마 광고가 등장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쯤 되면 우리나라 과거에 마약 청정국 뭐 이렇게 불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나라.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마약이 빠르게 확산이 된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됐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속칭 말해서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구매를 하고 그 사람한테 얼굴을 팔려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 아무나 이제 구매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한 이른바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이제 부담감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아직은 굉장히 약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뭐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수사기법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그 암암리에 이제 유통되는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고 있지만, 예. 그와 비견되게 이제 치료 재활에 대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이제 마약 유통책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약 투약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랄까요? 구속이 안 되거나 그리고 판결 나도 집행유예 이런 정도로 끝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밀수, 판매, 투약 이런 순서로 이제 처벌이 높고 이제 투약 사범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규 씨 같은 이런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동종 단가가 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 그런 것이 없더라면 다른 밀수나 유통 사범에 비하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단 알겠군요. 아직까지는요. 아직 명확한 게 없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배한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뭔가 사안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보면 뭔가 얘기를 하고 거기서 확산되고 또 다른 피의자가 나오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최인정 변호사 보도에 따르면요. 무슨 뭐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서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대마 등. 예. 이 등에 지금 우리의 의문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성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히 대마초를 넘어서 대마 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다른 마약류의 어떤 복용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같은데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마약류들이 그렇죠. 혹시 예. 아닌가? 아직 현재로서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업무상 어떤 그 대마를 하는 케이스는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대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있다가 이렇게 복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입에 담기 참 어려운 그런 어떤 다른 류의 대마 이외의 마약이 나올 마약들. 경우에는 예. 굉장히 치명타다라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 공갈 내용이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그 이런 마약 사실에 대한 어떤 그 공갈을 있냐? 아니면은 이성균 씨가 지금 뭔가 협박을 받고 돈이 그렇죠. 건네져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 협박 플러스 협박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게 공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박 공갈을 하고 관련되는 것에 그 내용이 협박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협박 공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가도 상당 부분 지금 앞으로 어떤 밝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아직까지 싶은데요. 그게 완벽하게 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그럼 이성균에 대한 것만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어떤 비중이 있는 스타성 인물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한 번 이런 것이 잘못 이름이 나가면은 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사를 밀행성 있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밝히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우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배우 이성균 씨에 관련된 마약 관련 의혹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피의자가 됐고. 그래서 그 내용 좀 전해드렸는데 문제는 이거요. 누군가가 마약을 공급을 하니까 투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공급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심각한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게 최근까지 흘러나온 이 흐름도가 있는데 지난해 1월에 뭐 다국적 마약 조직이 있어요. 이게 뭐 말레이시아인 뭐 이렇게 좀 이게 뭐 요새 설명되잖아요. 근데 마약을 검역 없이 24kg을 밀반입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내일 이르면 내일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 왜냐하면 뭔가 좀 보강을 그동안 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인다는 거죠. 24kg이라면요. 이거요. 어제도 이 내용 달았는데 그때 한 7kg, 8kg 정도 되는 이 마약이요. 투약 인원을 따지면 30만 명분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24kg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 세관 직원 협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공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요. 경찰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세관이잖아요. 세관. 관세청이잖아요.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특히 마약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다국적 마약 조직 필로폰 밀반입 도입을 도왔다. 가장 청렴해야 되죠. 관세청은 보이지도 않고.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황상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 확인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고요. 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두 사람의 행동으로 이제 마약 밀수 단속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황상 개연성 낮아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 보면 경찰 쪽에서 지금 강하게 의심을 하면서 지금 입건 상태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고 이거 압수수색 영장 다시 청구한다. 다 들어보겠다. 전화고 뭐고 다 들어봐서 이번에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뭐 확실한 게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일단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외국의 다국적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로 마약을 들여오는데 이거를 공항의 세관 직원들이 공모해서 봐줘서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의심인 거잖아요.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 아닙니까 이거? 그게 이제 단순히 요 사건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와줘도 내가 해도 범행에 가담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안 걸릴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이제 많은 이 공직자들이 여기에 가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사실은 영화에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들도 막 같이 공범이 돼서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 되게 예.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사실 마약 청정국이 됐던 건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예.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마약 수사 전문으로 하는 검사를 지원해서 딱 되는 순간 예. 그 검사는 영원히 마약 전문만 해야 돼요. 아, 그것만 쭉 가는 거예요? 네. 그 길로? 그러면 온갖 정보와 모든 건 그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굉장히 쌓이겠네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대검의 마약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언 드리는 건 뭐냐면 예. 앞으로 언론에서 진짜 마약을 예. 우리가 다 퇴치하자 이런 예. 마음으로 가면 뭐를 하려면 제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과거의 대검에요.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마약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걸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부활시켜야 돼요. 복원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
검사들이 각 지청에 다 있잖아요, 전국에. 예. 근데 마약을 그냥 투약한 거는 그 지청에서 알아서 수사하지만 큰 밀수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큰 건, 유통 조직들, 예, 이런 제작, 거는 뭐 아니면 만드는 예, 조직, 그러면 유통하는 바로 조직들. 그걸 대검에 쏩니다. 대검으로 이첩을 시켜줘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대검 강력부에서 사실은 마약을 전문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지금 조직이 안 돼 있다 예, 이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빨리 부활시켜 달라. 그럼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붕괴된 시스템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예. 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완전히 지금 이제 검찰의 마약 이거 전문 검사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두 가지만 먼저 해주면 예. 돼요.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알아요. 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43억을 이번에 예산 이거 마약 예. 요거에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미워도 예. 민주당 입장에서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뭘 한다고 하면 예. 다 막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온 국민이 학부모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빨리 이거는 예산을 책정해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검에서 두 가지 마약에 관한 모니터링, 예. 범죄 그 시스템을 빨리 돈을 주시고 예. 아까 조직 얘기했어요. 예. 강력부에다가 빨리 부활시켜 달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전재수 의원님께 좀 질문. 이거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약간 갑자기 이제 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검찰 조직을 흔들어놔서 이게 흩어졌다 지금 이건데 지금. 저는 듣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황당한데요. 어. 아니 뭐가 마약도 잠깐만요. 마약도 전 정부 탓하고 있고 이거 마약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지속성이라든지 예. 존립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마약조차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또 이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을 보면서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완전히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예,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약 전문가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 그 비관적인 것은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골든 타임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제대로 세운다면 예. 완전히 이제 청정국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할 정도는 아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 타임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모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마약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마약의 유통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SNS, 인터넷이 예. 하면서 이전에는 수공업적으로 대면으로 해가지고 마약을 유통했거든요. 예. 이렇게 대면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텔레그램에 예. 마약방에 들어가가지고 40분 만에 주문하고서 40분 만에 마약을 받습니다. 40분 만에 자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 투약을 합니다. 아니, 무슨 택배 받듯이 그렇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자 시키고 치킨 시키듯이 온라인과 SNS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약의 유통 방식이 확 바뀌면서 예. 마약이 굉장히 흔해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필로폰을 기준으로 하자면 1회 투여에 1회분 그 한 명이 맞을 수 있는 예, 1회 투약분. 예, 투약분이 필로폰 기준으로 하자면 이전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2, 3만 원이면 됩니다. 가격이 또 싸진 겁니까? 엄청나게 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마약이 또 예. 엄청나게 싸졌죠. 이러다 보니까 마약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좀 예. 확산이 되는 것 같고 마약 수사는 있잖아요. 검사가 마약 사범 잡으러 다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99.9%는 경찰이 해왔던 거죠. 수사 지휘만 했던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일선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예. 경찰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이건 최인정 변호사께 아니, 잠깐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하세요. 거니까요. 그럼. 아니 꼭 저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를 탓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경찰한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떠나서요. 두 가지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급변하는 마약 범죄 시스템이 바뀌어지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사실 보강해 줘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걸 없앴으니까 대검에다 그거 주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권을 대검에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대검에서 잘 못하면 그 다음은 책임지고 진짜 대검에서 다 뺐으면 되잖아요. 왜 그거 안 해줘요? 50억 정도 달라고 최소한도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거 얘기하고 예. 있는데 왜 그거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안 해줍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예. 아까 제가 이거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로요 이제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두 분 여기 말씀하고 제가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예. 황당한데 아니 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9월 달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예.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마치 정부에서 편성을 안 해놓고 또는 삭감을 하거나 정액을 시켜놓지 않고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산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이 어디입니까? 예산 편성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이 네. 예산 편성을 안 한 게 정부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삭감을 한 겁니까? 정부에서 아니에요. 편성을 안 예산 언론에 심사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다 정부 나와 있는 편성을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똑바로 알고 한동훈 이야기하세요. 장관이 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만, 예.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자, 두 나와 분 있는 잠깐만요. 일단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예산과 수사권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와야 되잖아요.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국정감사가 10월 27일 끝나고 10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31일 이후에 예산 심사가 되는 핵심은 안 아직까지 넘어왔습니다. 심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할 여지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황당한 말씀이죠 이야기고 지금.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예. 이미 법무부에서 시행세칙을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시행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수사순칙 만들어가지고 다 끝내놨습니다. 다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아니, 제가 참, 말씀하죠. 요것만 언론 99.9%를 경찰에서 잠깐만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가 뭐죠?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가 한번 제시를 한번 해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한번 찾아주세요. 지금 그렇지 찾아보세요.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마약 관련된 예, 것도 말씀하세요. 하고 하는 예. 그런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아까 그 우리가 마약 청정국을 지휘가 2015년 전후 박근혜 정부 중순까지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너졌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기억하기에 2018년 박상기 그 법무장관이 들어오면서 예. 이 마약 조직을 거의 다 통폐합을 하고 사실상 이 그 마약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마약 대검의 마약과를 아예 조직 범죄과로 만들어 버려서 아예 그냥 대검 자체에서 마약하는 수사부 자체가 사실상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왜 깡패 잡지를 못하도록 하느냐라고 하면서 조폭하고 마약이 결합되면은 대한민국 진짜 조직범죄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남의 일인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강남 대납 벌건 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예.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마약을 나눠주는 것으로 했고 잡고 봤더니만 뭐라고 했죠? 그 애들한테 준 다음에 부모한테 연락해서 협박하려고 했다는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민생범죄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민주당에서 이걸 알겠습니다. 반대하는지 잠깐만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전재수 의원님은 지금 시간이 벌써 이 갑자기 지금 이 마약 관련해서 이거 누구 탓인가 토론이 되는데 사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누구 탓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가 이거를 경각심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정도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왜 전 정부 탓이냐 그 못 해줘다 이 탓이 갖고 두 분이 말씀하신 짧게 한 말씀.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상 천지에 마약이 판을 치고 있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에 심대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무슨 수사권을 없애서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과 존립을 위해서 마약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 지금 이거는 있잖아요. 범죄로만 봐서 안 됩니다. 범죄 플러스 질병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잡아다가 처벌만 하면 감옥에만 보내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교육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대책을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제대로 사실관계도 틀린 이야기를 가지고서 전 정부 탓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정 씨, 저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어떤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석은 다 전문가들이 해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이 분석한 걸 가지고 어떻게 제도를 정비할 거냐, 그리고 돈은 어떻게 쓸 거냐, 이걸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대검에 있는 진짜 수사권, 마약 수사권 없앤 거 맞잖아요. 그걸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핵심에는 핵심으로 답해달라는 얘기예요. 대검에 지금 일단은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기 위한 돈을 달라, 국회에서. 민주당이 협조해 달라. 그다음에 대검 강력부에 마약 수사권 줘라. 예, 그것도 예산을 책정해 달라. 왜 이거 못 해주는 거냐고요. 저는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 좀 반복적으로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 정부의 검찰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개편 이 얘기로 갑자기 흘러갔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양쪽 얘기 들었고요.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가 좀 있어요.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운이 좋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 예외적인 가정 외에는 그 집안 안에 누군가가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 이 마약 이 하나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핵가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초토화가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역시 이것도 중요한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청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뭔가 심각한데요. 다음 아까 제가 대학가 얘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인물 몇몇 대학에 가서 저렇게 영어로 뭐 마약 액상대마 판다. 뭐 영감 운운하면서 이랬잖아요. 잡혔어요. 결국엔 40대 남성 A씨인데 마약 광고물 배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 근데 뭐 이유는 생활비 마련 목적.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생활비 마련은. 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이 상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거요, 지금 잡았어요. 그리고 저 자가 갖고 있는 그 액상이라는 뭔가를 이제 검증을 맡겼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액상 대마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액상 대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거 사기 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럴 땐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액상 대마가 맞다면은 예.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 마약법이라고 하는 이 마약법이 마약류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태양에 따라서 범죄 유형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대마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액상 대마도 여기에 준해서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코카인이라든지 필로폰이라든지 히로인이라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것도 올라가는군요. 1억 원 이하의 징역에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대마를 제조하고 매매하고 알선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수출입을 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고요. 그리고 이 행위 태양에 따라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액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니라면 사기죄가 되면 사기. 그렇죠. 사기죄면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형량입니다. 이게 대마일 경우하고 사기죄일 경우에 비슷한 지금 저 형량으로 40대 남성 A씨 큰일 저지른 거군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진짜든 아니든 알겠습니다. 엄청난 처벌을 받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 대화를 오늘 보다 보니까 한재린 감독의 더킹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검찰들이 캐비넷에다 연예인 범죄를 집어넣고 있다. 필요할 때 꾹감 뺐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그냥 드라이하게 마약 사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전 정권 탓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논거를 활용하니까 갑자기 지금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아까 그 질문에도 있었는데 이 시점에 이게 끄집어내서 아주 이르게 꺼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사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왔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아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최진영 변호사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거든 마지막 부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1호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전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예. 밑에 국내 유통보다 해외에서 들어온 거 잡는 예, 예.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관세청과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 예.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가격이 높았던 건데 예. 이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에서 그런 부분이 뚫려버리니까 마구마구 들어오는 아니,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조승현 부회장이 마지막에 왜 하필 이 건이 지금 불거졌는가 이걸 지금 의문 제기를 했어요 지금. 저거에 대한 의문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다고 요거는 그럼 생각합니다. 정비경 말씀드렸듯이 제가 1분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을 잠깐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알겠습니다. 거죠. 예. 지금 무슨 정치권이요, 특히 법무부나 뭐 검찰에서 어떤 정치적인 걸 이용해서 이런 걸 터뜨리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언론의 상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이 뭐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한테 지금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선균 씨가 그 공갈 당하고 그러니까 협박을 당하고 예. 있었잖아요. 그 유흥업소 아까도 뭐 나와요. 얘기가 나왔어요. 유흥업소 하는 그 직원 예, 하여튼 예. 그 여직원한테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뭐 돈 안 주면 이거 폭로할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공갈죄로 고소를 한 상태예요. 이성균 씨 입장에서. 예. 그러면 공갈에 대한 거를 고소장을 내고 하다 보면 이게 상대방도 있고 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언론인들이 그걸 포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자들이. 그래서 저는 흘러나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 지난 20일부터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주 급속하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지금까지 온 겁니다, 상황이. 마약 얘기를 하는데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마약 얘기하다가 예상치 못한 주제로 잠시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여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릴까요? 핵심은 낙동강 하류 물갈이 이건가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댐 사업입니까? 이게 뭐 수질 사업인가요? 여당 얘기가 분명한데 핵심은 낙동강 하류 물갈이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이거는요 지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 말서부터 시작된 건데 우선 오늘 출근을 했잖아요. 어제 채용 임명이 되고 나서 오늘 첫 출근 날인데 뭐 질문 받고 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도구입니다.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공천 룰도 손 보시는 거죠? 예습 복습할 시간 좀 주세요. 그 낙동강 하류를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 요관이 나오면 어떤 의미세요? 비영남계 인사들도 많이 하실 건가요? 예습 복습할 시간. 그러니까 웬만한 질문에는 다 예습 복습할 시간 좀 주세요.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이런데 마지막 질문 있죠. 낙동강 하류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에는 답을 안 하고 그냥 차를 탔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 얘기가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딱 한 대목이 나왔어요. 근데 귀를 확 잡은 대목이었거든요. 당내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낙동강 하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이제 뒷전에 서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낙동강 하류 세력 이제 뒷전에 서세요.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자, 이거 해석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낙동강 하류 지역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영남 지역이에요.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텃밭인 영남 지역 의원들을 떠올리면서 한 말 같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거 답이 답니까, 나와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영남은 사실은 이제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그런 적이 많죠. 거기. 예, 그런 사실은 상징적인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호남이 그렇듯이. 광주가 그렇듯이 예. 예를 들면 똑같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남, 그러니까 TK, PK 포함해서요. 예. 이제 그 영역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수도권 선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 거기는 양보를 하고 좀 와라. 예, 약간 오거나 뭐 양보하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수도권은 너무 험지고 어렵기 때문에 항상 험지라 그러죠. 사실은 거기는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천 예. 작업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은 영남권은 훨씬 그 개혁의 물결에 그 동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여유가 좀 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혹시 그게 딱 찍어서 말씀하신 혹시 것 같진 영남 않아요. 지역 이게 이 영남 하류 세력인데 딱 떠오르시는 인물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누구라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오. 갑자기 취조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네요. 안 떠오르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믿겠습니다. 네. 지금 요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이른바 낙동강 하류 세력.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영남 지역이거든요. 텃밭에 국민의힘의 텃밭 영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오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우리 당의 기대주나 우리 정부의 이 소위 말하는 보물들에게 험지 프레임을 강요하기보다 중진들이 먼저 내가 험지 나가겠다 하는 게 감동이 있는 거다. 왜 영남에서 3선 4선 하신 분들은 험지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당에서 영남에서 3선 하면 올라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죽더라도 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개인적 결단에 맡기고 제가 뭐 특정 의원님들한테 서울로 올라오라 이런 이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제가 가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님은 좀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수도권 승리가 목표잖아요. 요거 최인호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중진 의원들 여기 보면 지금 하태경 의원이 마지막에 김기현 대표 얘기를 딱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영남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쪽, 서울, 뭐 경기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아주 유리하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요? 저는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게 낙동강 하류는 뒷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회과 부도를 찾아봤습니다. 낙동강 상류는 안동까지, 중류는 상주에서 밀양까지, 그럼 하류는 밀양에서 부산 하구원까지더라고요. 이 문자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밀양 이후에 TK를 아닌 PK 지역의 어떤 염두를 둔 그러면 PK가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혹시 다만 울산은 들어갑니까? 그 언저리는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요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다 태어났습니다만 지금 호남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하류라고 하지만 지금 그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TK, PK를 전부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낙동강 주변 다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초선뿐만 아니고 재선, 3선, 4선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나왔을 때 과연 서울 선거, 수도권 선거에 유리할지 여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을 봐서 옥석을 가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여기 있는 그 영남권들은 다 물러서라? 그러면 지금 당 대표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TK, PK 지역에 대한 어떤 경고장,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특정 지역을 학살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혹시 서울로 올까요? 그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인요한 위원장님께 무서울 정도의 권한을 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결단을 하면은 그 또한 그 김기현 대표가 따를 것이다라는 목소리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뒷부분은 또 강한 얘기를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전재수 민주당 의원께 민주당 시각에서 보실 때 지금 국민의힘 혁신에서 만약에 영남권 지역을 다 조준해서 인적 쇄신이나 이른바 이제 거기에서 했던 예를 들어서 굉장히 텃밭 중에 텃밭에 계신 분 또는 영남 지역의 중진이나 뭐 다선 의원들 보고 뒤로 물러나시든가 아니면 수도권으로 오세요. 만약에 이런 혁신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왔다면 이게 관철이 되겠습니까? 여당 내에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분들을 보면 이게 3선 이상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따지고 보면 몇 명 안 된다. 예를 들면 부산만 하더라도
전체 18개 의석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5분인데 예.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초선. 삼선인 하태경 의원 서울 간다 그랬잖아요. 예, 서울 갔고 조경태 의원, 뭐 김도우 의원 정도 빼고는 갑자기 거의 다 지금 이름 초선이에요. 얘기하니까 지금 막 그쪽에 연상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지금 왠지요. 예,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예. 일단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물갈이가 먼저가 아니고 예. 가장 그 중요한 서울 수도권의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우선순위에 둬야지. 왜냐하면 예. 영남은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쪽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손을 대도 되거든요. 지금 당장 서울 수도권에 말하자면 후보를 구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당장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김기현 대표로부터 무서울 정도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를 완패를 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거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줬다 그러면 나중에 12월 달에 공천기구를 출범시켜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당 지도부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또 있습니다. 자, 아니 공천을 채널을 하나로 단일화시켜가지고 공천을 질서 있게 정리정돈해 가더라도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당 지도부 있고 혁신위원회 있고 공천기구 또 있고 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단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책임지고 끝나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혁신위원회 띄우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불행의 씨앗,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혹시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 방면 교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사실은 당내 충분한 논의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망감만 안기고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을 얘기한 게 한 축으로 약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축에서는요. 이 얘기했죠.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까지 어제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두 명의 정치인, 여당을 향해서 때로는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한 두 정치인을 떠올리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이죠. 권영세 의원이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인요한 위원장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이런 결의 얘기를 인터뷰에서 비췄거든요. 다음 준비된 두 명의 인물의 목소리도 역시 다릅니다. 근데 앞서서는 낙동강 하류 세력에 가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달라요, 의견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가장 수도권 민심 잘 아는 분 중 한 분을 권영세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는 얼마든지 듣겠다. 근데 망하라고 트집 잡고 비아냥거리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그런 개파연합 정치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고 그리고 선거에서도요. 내부 총질이라고 욕을 듣잖아요. 원래 내부 총질한 사람들을 앞세워야 선거에서 이깁니다. 내부 총질한 사람들에서 저는 우리 당의 총선 승리 전략 중에 하나로 반드시 예를 들어 이준석은 서울 선대본부장,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출마하셨으니까 경기 선대본부장. 자, 조승현 민주당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의 구상대로, 제안대로 이준석 서울 선대본부장.
유승민 경기 선대본부장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긴장합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생긴다면 긴장해야겠죠. 생기면 긴장이다. 네, 왜냐면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고개 한번 숙이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 한마디만 했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0%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유승민 의원을 그 당시 경기지사 후보에서 찍어내지 않고 경기도지사 했으면 국민의힘이 이겼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화합과 통합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 이프는 없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을 선대본부장 할 정도라면 국민의힘은 정말 통합과 화합을 이룬 상태가 될 거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긴장하고 민주당도 통합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똑똑한 분인데 한 번 속지 또 속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 이런 속고 속이는 이런 정치판에서 그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어떻게 바람이 내년 2월에 불지 아니면 이뇨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혁신을 할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반성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은 근데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잔뜩 많이 해놓으셨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딱 그냥 일축 해보셨는데 아무튼 이 주제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하는 무슨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좀 보게 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준석, 이현주 토크 콘서트 동행 같이 한답니다. 내달 3일부터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를 떠올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과 가깝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당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제목이 맨 밑에 있죠. 신당 창당 밑작업 혹시 시작? 이겁니다. 지금 나오는 소리가요. 최진현 변호사는 이거 저렇게 맨 밑에 있는 저 분석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보입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밑자락 까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두 분 다 사실은 탈당 후 국민의힘에 들어온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이제 그 광명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내부적인 여러 가지 거쳐서 국민의힘에 들어왔고 또 국민의힘으로서 또 서울시장 후보까지 어떻게 보면 등록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결국 서울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지난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부산 영도에 갔습니다. 부산 영도까지 갔다가 결국 공천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공천장 받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나가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선수 친 건 아니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판이 없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현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주류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본인들이 봤을 때에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아웃사이드, 아웃복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현주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 지금 그 바로 부산에 주면은 발랑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공천을 달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은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어떤 그 자금 조직으로 봤을 때의 신당 창당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요 저런 얘기가 주목받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두 개의 신당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준석, 유승민 관련 신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 다른 쪽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발 신당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발. 거기에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까지 곁들여지는 거죠. 두 가지 신당 소리 있었는데 뭐 아직은 몰라요. 누구는 맞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 등장하는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발 신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도대체? 대통령께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직간접적으로 다 뭐 그리고 확인했고 현재 대통령께서는 자기 총선의 승리가 절대적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야 뭐 수학적인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려면 승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바깥에서 얘기되는 신당의 승산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눈 거 보면 뭐 지지율 얘기하면서 승산 뭐 만드는 거야 자유지만 뭐 승산이 있겠습니까? 이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치권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데 이와 관련된 또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여기는 윤석열 신당 창당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놓고선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민주당이 한 절반 가까이 나오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신당이 각각 19%, 14% 정도로 약간 뭔가를 나눠 갖는 모양새가 딱 나왔거든요. 합치면 민주당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가정을 했는데 이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낮아요. 아까 47%인데 한 10% 가까이 빠졌고요. 국민의힘이 26%로 앞선 것보다 높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 비율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걸 한 판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윤석열 신당 14.2, 이준석, 유승민 신당 17.7인데 요거는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있을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져요. 근데 윤석열 신당이 등장할 때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게 그러면 이준석 신당,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민주당 쪽을 뭔가 가져오는 듯하고 윤석열 신당은 보수 쪽을 약간 나눠가는 듯하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런 걸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이유가 없다 지금. 네. 또 쓸데없는 조사를 한 거다 지금. 그렇죠. 저걸 누가 분석했을까 제가 지금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예. 저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민의힘은 완전 망하는 거고 민주당은 뭐 맨 완전 그렇죠. 이래도 이기고 결과적으로 저래도 이기고 저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런 거를 그럼 누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저거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쪽을 바라는 쪽이 아니냐 그걸 저거는. 만들어 놓고 이걸 분석하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에 대해서는 분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저런 일은 벌어지지 일단은 없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신당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가지고 저렇게 약간 장난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뭔가 좀 네.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얘기는 지금 여의도 쪽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눈물까지 막 흘려가면서 그렇습니다. 막 보수를 엄청 걱정하고 예. 막 이러고 있는데 신당 만들면 그렇게 걱정하는 보수가 양분돼서 망하는 건데 왜 저런 행동을 하죠? 그 눈물과 지금 벌어지는 이 본인이 하는 행동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모양이 네. 배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 진심이랑 행동이 맞는지 일단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조승현 위원장이 손으셨는데 일단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거 민주당 쪽을 뭔가 바라시는 분이 저런 거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저런 해석 내놓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좀 망해가는 이유가 이런 걸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47.5%까지 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 민주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윤석열 신당이 쪼개지면은 그냥 민주당을 차라리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민주당 지지율 38.1%니까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싫지만은 차라리 중도 영역 가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신당 나온다든지 이렇게 깨져버리면 민주당 가버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인유한 위원장께서 낙동강 이후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영남만 목표로 하면은 구구 발언하고 중도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중도로 표를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분석에 의해서 이러한 정서, 이러한 거에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뉴한 혁신위원장을 뽑은 거고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승현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재수 의원님.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죠. 돈 들여가지고 의미 없는 여론조사를 할 일은 없죠.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신당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100%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신당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승민, 이준석 신당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한국 정치가 물론 세계적 현상이긴 합니다만 양극단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 정당에 대한 실망하신 분들이 중도 무당층이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35%까지 갑니다. 근데 이 중도 무당층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양당의 이제 이 염증을 느낀 중도 무당층이 민주당으로 싹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생기게 되면 이 중도 무당층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대거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도 상당히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양극단의 정치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도 상당히 이 데이터로 보자면 소구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뭐 총선 때 되면 뭐 신당설 있고요. 실제 말만 나오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실제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도 그러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정치권 이런저런 얘기들 요즘에 참 많이 들립니다. 지금요. 다음 관련된 건데 국민의힘 주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주제는 김기현 대표 관련된 건데 요즘에요. 민주당 내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듣기에 따라서 좀 거칠고 험한 표현까지 쓰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목소리부터 우선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오르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야당 대표와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괜히 김기현 대표를 내세워 민생회담 제안하는 그런 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표께서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용산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돌아온 건 용산 출장소의 회담 제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은 부담스러우니 대신 만나라고 했습니까? 김기현 대표께서는 대타가 아닌 주선자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있어야 정권을 주죠. 예를 들면 김기현 사장을 바지 사장으로 한다면 얘기한다면 인유한 위원장은 바지 전무 정도 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화번호 봤더니 02-6288-0200이거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딴 살림 차리려고 이삿짐 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신당을 차리면 대표 전화는 뭘로 할까? 02-8282-2424 아닐까? 자, 조승현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바지 사장이다. 용산 출장소다. 이런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상대 정당의 대표인데. 상대 정당의 대표를 이렇게 좀 조롱하는 듯한 발언하는 거는 안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거죠.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는데 이준석 당대표를 날리면 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1등으로 올라오니까 유승민 의원도 날리면 하고 근데 2등인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올라오니까 나경원 의원도 날리면 하고 안철수 의원까지 날리면 해가지고 사실은 꼴등이 당대표가 됐으니까 사실상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용산 출장소라는 얘기가 나오는 민주당에서는 거고. 그런 시각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져버리니까 이제 비공개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산소호흡기
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뭐하러 만나냐. 바지 사장보다 더 갔는데요. 네, 그거는요?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조롱적인 단어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줬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권한을 주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줘야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지금? 네, 이게?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주니까 무섭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임명 자체가 임명이 아니라 선출관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거 그게 문제점 아니니까 그걸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바지 사장이란 단어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걸 인용을 해요.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를 용산 출장소장쯤으로 보고 있는데 만나줄까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거 최인영 변호사.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4선 중진 의원이면서 여당 대표잖아요. 근데 경력만 보면 대선을 꿈꿀 수 있는 스펙 아닙니까?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나오면 더 이상 민주당은 협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협치를 하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김춘수 시인 얘기하듯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 와서 꽃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 꽃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바지 사장이니 이름 전문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예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프하고 정치는 머리 두는 순간 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결과를 두고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득이냐 독이냐 했을 때 잘못하면 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지금 현재의 강서구청장 선거를 두고 민주당이 보이는 것이 이제는 오만을 넘어서 이제는 자만을 넘어서 오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를 띄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계속 저와 같은 기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의 결과는 좀 아직까지는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골프에서 이 장갑을 끝내 벗어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현재 민주당이 이와 같은 오만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지호 변호사가 그냥 그럼 바지 사장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런 분위기 말씀인데요, 지금요. 조승현 김기현 대표님을 이제 꽃이라고 부르고 싶죠. 근데 이제 야당 대표로 자범의 중범죄자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하고 이런 바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자범이라든지 중범죄자 이런 얘기도 좀 안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름을 좀 불러달라. 갑자기 시꽃 이게 나왔네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야 꽃이 됩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를 힘으로 누르려 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무슨 수사를 누가 힘으로 누르려 했다는 거죠? 일단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관련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답을 어제 하더군요. 일단 그 대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막 했는데 그때 왜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약간 좀 반박을 한 거죠.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은요. 어제 국감장에서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공직자로 30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검찰의 사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힘으로 누리려고 했던 것이 제가 기억하는 것이 2019년 8월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때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당신들은 수사를 하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은 방어를 하고 있으면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와서 시끄럽지는 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뭐가 정치적으로 눌렀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판사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막았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이 된 거 실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적 세력,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본인이 밝히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근데 수사할 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때보다도 쉬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었다. 네, 제일 어렵다. 제일 힘든 그러면 경우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런 일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또 민주당이 또 이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또 정치적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결론은 뭐냐?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부패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힘 가진 사람들이 계속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 경고하고 싶어서 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정치적인 힘으로 누르했던 것 당시 뭐 강상을 설명하면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설명하는 과정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보니까 날짜가 어제네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관련된 수사에 가서 얘기를 좀 해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그것도 좀 들어보시죠. 2019년부터 일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고, 다행히 그때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것이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신 마음, 그건 충분히 느끼는 것 같아요. 윤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앞서서는 검찰총장, 지금은 조국 전 장관. 같은 사안인데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른 상황이네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가 아니고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자, 지금 뭐 조국 장관은 차치하고서라도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와 검찰 수사 인력과 검찰 수사관 수사 보조 인력 합하면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여러 수백 군데를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혐의가 있고 하면 수사 다 해야죠. 그것이 몇백 명을 동원하든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적어도 수사라는 것은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아주 가혹하게, 어떤 수사 대상에서는 너무나 너그럽게 이렇게 한다면 과연 수사가 공정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것은 정치 수사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의 도래, 이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양평공흥지구 압수수색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압수수색 소환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환 한번 했습니까? 압수수색 한번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 유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만 봤다. 그거 나중에 봤더니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기소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현역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현재 광역단체장,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야당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가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얼마 전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현역 최고위원,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같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거든요. 왜 이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안 합니까?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고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자기는 당선됐으니까 모든 수사로부터 면죄부 받고 선거에서 진 사람은 가혹한 수사를 받는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영 최고위 손 드셨는데 한 1분 드릴게요. 또 하실 말씀이 아니, 생기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을 다 받아요. 좋아요. 예. 같은 기준, 같은 잣대를 얘기하셨죠. 예. 묻고 싶어요. 민주당은 그러면 같은 기준, 같은 잣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했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정부 부처에 넣고 다 탈탈 털었어요.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미 대법원에서 다 끝난 사건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기소하는 그런 진짜 전무후무한 일을 벌이는 분들이 민주당이에요. 그거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예.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건은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입장이 틀립니까? 과거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향했던 예. 그 기준을 그대로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르게 자기네들이 알겠습니다. 얘기합니까? 자, 짧게 한 말씀을 예, 드리면 조승현 이게 부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논점을 예. 일탈을 시키는데요. 지금 네.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가혹하게 수사해도 된다. 예. 그럼 김건희 주가 조작, 김건희 고속도로도 똑같은 잣대를 대라. 살아있는 권력에다가 수사를 해라. 이 예. 말씀을 한 거잖아요. 왜 지금 전 정권 얘기 다시 왜 또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지금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힘든 수사 처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수사하면은 더 힘든 수사가 남아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다고 하지만은 죽어가는 권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알겠습니다. 똑같이 하라.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계속 반박을 하시겠다 손 드시는데 최인영 변호사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최인영 변호사. 문재인 정권의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번 과제가 뭐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5년 내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이며 그렇게 해서 지금 간 대통령이 2명이고 지금 대법원장도 지금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은 사람, 같은 잣대를 가지고 같은 조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사가 들고 있던 그런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지금 와가지고 이 시점에서 똑같은 그 잣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민주당 그럴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일단 전재승 하시고 그다음에 저 드릴게요. 자, 1분씩만 드립니다. 1분씩 지켜주세요. 예.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예. 잠깐 좀 낮추시고요, 전재수 의원님. 목소리 낮추시고 그렇게 뭐 낮추기가 장황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또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언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수상 실적을 부풀렸다. 예. 이것도 죄라면 죄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엄밀하게 형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 방해 막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압수수색 한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한 죄조차도 수사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물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일반 국민적 시각에 그다음에 아이고 제발 좀 전 정부 탓 좀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예. 지겹지 않습니까? 오늘 반복된 얘기가 요거 벌써 정유경 전 최고위원. 예. 그 검찰의 지금 수사권을 다 빼앗은 분들이 민주당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검찰에 지금 수사 인력이 없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범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예. 지금 검찰이 총력을 다 다해서 수사를 해도 지금 그 수사를 빨리빨리 못한다고 또 민주당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사권을 다 뺏었기 때문에 할 인력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왜 안 하냐? 아니 검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 그럼 다시 돌려놓으세요. 검찰한테
수사권을 다시 알겠습니다. 주고 수사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또 이제 수사권 얘기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수사 주제를 다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요.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아무튼 이게 뭘까요? 조국 전 장관 이슈는 정치권의 영원한 숙제일까요? 이 숙제는 언제쯤 끝날까요? 계속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지금 저 발언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저 발언이 지금. 이 저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들여다봤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제 10월 국회 법사에 방금 들으셨던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발언이. 근데 오늘요. 이 경찰에서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면책특권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이 상임위 중에 한 말이니까 이게 면책특권. 다만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로 판단한다. 허위지만 면책특권 적용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뭐 협업을 했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더 탐사는 검찰 송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만 빠진 셈이 돼버렸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러면은 이게 면책특권을 적용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라도 일단 국회에서는 그냥 의혹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대표의 그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그 공선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지금 그것을 더 나아가서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단순히 허위를 넘어서 비방, 모욕적 행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헌법 규정의 원류가 되는 독일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떤 국회 내에서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투표에 대해서는 외부에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중상 모욕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외적으로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조사를 해서 직무를 발언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사실과 달라. 사실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책시켜줍니다. 예. 그렇지만 명백하게 중상 모욕적인 이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도 형사는 아니지만 민사적인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모욕적이고 중상적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로부터 불송치, 어떻게 보면 공소권 없음인 거죠. 뭐 넘기지 않은 거예요 사건을.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받은 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손해배상 그렇죠. 청구했어요. 두고 보세요. 그 판결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경찰이 어떤 판단한 내용이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결국 판단한 내용. 결론은 면책특권으로 해서 공소권 없지만 허위란 사실이 지금 거기에 보면 예. 확인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저 예. 형사 기록에 대해서 인증 등을 송구촉탁을 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민사사건 재판부에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1라운드에서 형사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두고 보십시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갑은 끝까지 벗어봐야 합니다. 이거 법적인 거라. 그 면책특권은요. 그 만약에 면책특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형사적인 거에만 하는 그렇죠. 거예요. 형사적인만 한정되는 그러니까 거죠. 민사적인 거는 다른 판단에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죠. 면책특권하고 예. 관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판례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의겸 사건이라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사실은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모욕, 예. 처음부터 모욕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 다시 기소해야 된다고 봐요. 기소를 해서 결국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좀 울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면책특권 자체를 국회의원들한테서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 일단요. 김의겸 의원 관련된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사실 논란된 발언을 꽤 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이 3인에 관하여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저런 몇 가지 특히 이유 관련된 것도 실수해서 따지고 또 수정하고 바꾸고 막 그랬었죠. 자, 이 내용이고요. 조승현 부위원장. 일단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의해서 그렇죠. 뭐 국회 있습니다.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인사 책임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으로서 팩트 체크를 잘했냐 못했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윤리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 체제 안에서는 면책특권에 의해서 불송치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 면책특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연역적인 걸 보면은 왕정이라든지 독재정에서 그런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비판할 걸 비판하고 견제할 걸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겁니다. 지금같이 이제 검찰의 어떻게 보면 검찰 공화국이라고 아주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윤석열 정권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면책특권 같은 조항이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팩트 체크를 했냐 못했냐 이 잘못한 거하고는 별개로 면책특권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할 건 비판해라.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판정이 되면 사실이 아닌 거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냐 아니냐 물어본 거고 물어본 거죠.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이냐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의겸 의원 논란의 중심에 좀 여러 번 섰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찰 쪽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데 이게 불송치지만 민산 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텔레그램 채널인데 이게 이 크렘린궁,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궁이잖아요. 거기 전직 정보위원이 운영하는 걸로 추정하니까 뭐 어떤 정보를 좀 받아서 하는 것 같다는데 뭐 특정 날짜에 밤에 무슨 소리가 났는데 가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바닥에 격렬을 느끼면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됐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의료진이 출동한 후에 소생이 됐고 집중 치료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늘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활동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근데 저게 언제 날짜인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요.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싶어서 사진을 공개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님. 근데 사실은요. 앞서서 건강 이상설이 뭐 암 얘기도 있었고요. 무슨 파킨슨병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크렘린궁에서 강력하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건강에서 나왔는데 사진만 내놨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암 수술설 또 뭐 파킨슨병 또 실족을 해가지고 뭐 실족을 해가지고 이 저 뭐 계단에서 실족을 한 일도 있었고 또 오늘 그 어제는 이제 그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로 자다가 침대에서 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심장 이상이 그렇습니다. 생겼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약에 이런 이제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SNS에 돌고 하면은 크렘린궁에서 공식적인 반응을 했거든요. 반박의 반응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진 한 장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영상도 아니고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렘린궁의 대응은 되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대통령 또는 이 저 뭐 총리 이런 분들이 유고 시에 어떻게 돌아간다 이는 이제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법에는 다 돼 있겠지만 사실상 푸틴 1인의 나라, 권위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철권 통치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큰일이 생긴다 이러면은 러시아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이제 대탕트 분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냉전 질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차원, 이 세계 정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러시아 내부의 어떤 정치 불안 요소가 생긴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서 아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데서 좀 미리미리 좀 대응책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무슨 의자를 번쩍 든 장면 있잖아요. 이거 다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장면인데 이게 스포츠 선수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갖는 자리였대요. 어떤 행사장이었는데 거기 갑자기 자기가 앉겠다고 의자를 자기가 집어서 앉은 거예요. 아니, 저거 통상 옆에 보좌진들이 갖다 주잖아요. 근데 저거는 누가 봐도 과잉 오바거든요. 그만큼 나 건강해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푸틴 대통령 하면 갑자기 우통 벗고 어디 물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역설까지 여기 우통 벗는 장면 나오네. 저러고 다니는 걸 노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강에서 저 저병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뭐 대역 논란까지 있어요. 대역. 이런 경우거든요. 저 근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뭔가 신경을 쓰는데 지금 건강 이상 소리 아주 강하게 한번 더 나온 거예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건강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들어 누웠어요. 못 일어나요. 또는 더 심해져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럴 경우 이거 세상에 무슨 일이 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저는 그 가정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게 결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는 저런 정보는 믿으면 안 된다. 일단 안 믿는다. 저는 일단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그런 가정 믿지 않지만 일단 시나리오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무조건 우크라이나 승이죠. 아, 전쟁이 끝난다 그걸로. 네, 전 전쟁 끝난다고 봐요. 아, 그냥 멈추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협지나 뭐 과거의 전쟁 사례를 보면은요. 결국 적장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싸움에서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네, 지금은 이제 최고 통치자인데 하여튼 소설이나 뭐 그런 역사 여러 그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더 이상 논평할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러시아 내부는? 이제 러시아 내부가 이제 문제겠죠. 저는 이 전쟁은 그냥 끝나는데 이제 러시아 내부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겠습니까? 최고 통치자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서 그걸 통치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독재자일수록 독재자의 버금가는 통치자일수록요. 후계자 정리가 안 돼요. 갑자기 저런 일이 벌어지면 독재자한테 만약에 후계 얘기를 누가 꺼내면 그거는 큰일 날 소리인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런 게 움직이는 거지. 사실은 뭐 그럼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혼란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상상을 초월하는데 상상이 자꾸 되고 싶은데 상상이 안 돼요 지금요. 최인현 변호사 전재수님 또 하신 말씀 있으세요? 러시아에서 어떤 나라든 또는 뭐 경제든 뭐든 간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그 예측 가능성을 도무지 그렇죠.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푸틴의 불상사가 생겼다.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 나라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에 전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긴 또 군부가 강한 나라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러시아 내부의 어떤 급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급작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으로 볼 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 아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이쯤 되면은 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이나 아니면 최고 그 통치 백악관 문화 대통령도 있고 이런 데 이제 시나리오를 좀 짭니까?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정정이 최대한 불안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보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 지원도 합니다. 빨리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한테 핵무기가 넘어간다든지 이상한 사람들에게 핵 버튼이 넘어간다든지 또는 뭐 이제 원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는 다 할 거고 어떻든 불확실성, 급변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가자지구 굉장히 불안한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유고가 발생했다. 이건 또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거는 그냥 누가 또 흘린 건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